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숨이 차서 왔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해본 또 의사나 간호사 다 아는 건데요. 다 아는 건데, 우리 일반 환자분들은 이 동네 병원 주로 이제 다니시고 그러는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당황하시거든요. 상당히 당황하시는데, 그 과정을 그래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조금 뭐 그래도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숨이 차서 온 거예요. 숨이 차서 이제 응급실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냥 폐렴이에요, 폐렴. 네, 쫙 있어요.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가 보니까 뭐 88%? 이게 이제 원래는 100%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확 떨어져 있고요.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딱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거죠.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언제 다는지 이런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모니터링 할 게 많고, 좀 신경 써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지금 뭐 중환자실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뭐 부르기도 합니다. 뭐 집중치료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입이 이렇게 있고 코가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거는 요 기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폐로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딱 꼽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도삽관입니다. 기도삽관. 물론 요새는 이제 좀 마스크 같은 거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까지 이렇게 싹 밀어 넣고 여기다가 이제 기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압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이 기도삽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그냥 말짱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워야 되는 거예요. 재워야 해. 그래서 이제 진정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기도삽관을 위해서 진정제를 이제 쓰니까 환자가 이제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다운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깨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이 기도삽관을 뽑을 때 이제 깨우게 됩니다. 거의 그 시점에 가깝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경우가 생각이 나냐면, 이거 기도삽관을 할 때, 이게 이 폐렴의 상태가 완전히, 이 조치로 인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항생제라든지 본인의 면역이 올라와가지고 이 폐렴이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정제를 쓸 때가 이 환자분의 마지막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 좀 주무시고 좀 너무 힘드시니까 조금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삽관을 하게 된 때가 그 환자분의 마지막 의식이 있었을 때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시점에 뭔가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보호자하고 조금 마지막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산소 포화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쩍쩍쩍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막 50 이렇게 가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합니다. 급하니까 뭐 그 이런 거 저런 거 뭐 할 거 없이 그냥 빨리 해가지고 일단 기계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순간이 계속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되신 분들도 조금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정제를 쓰는데 이제 옛날엔 저는 미다만 썼었어요. 미다만 쓰고 했는데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쓰는 것 같아요. 뭐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프로포폴 여러 가지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약 쓰는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재우고 나서 성공적으로 이 기도삽관을 하고 이 기계 이걸 이제 인공호흡기 영어로 벤틸레이터라고 하거든요. 벤틸레이터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세팅을 해야죠. 세팅. 그러니까 벤틸레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엄청 모드가 다양하거든요. 모드도 잘 정해줘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이거를 뭐 산소 포화도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 뭐 압력을 걸어줄 건지, 아니면 정해진 볼륨이 그냥 들어가도록 할 건지, 아니면 환자 자발 호흡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건지, 뭐 그냥 압만 약간만 도와주는 식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고, 산소를 이제 얼마나 줄 건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고, 또 이제 호기말 양압이라고 해가지고 PB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걸어줄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중환자실을 보게 되면은 잘 못하거든요. 환자랑 계속 환자 파이팅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계속 숨이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하는. 그럼 조금 더 재워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1년차 때 이게 잘 못하고 막 이러는데 3년차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따따따따따따딱 따따따따따딱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뚜두두두뚜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탁 되고 나면은 환자가 싹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3년차 선생님이 얼마나 좀 멋져 보이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물론 저도 3년차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모드 세팅을 딱 했어요. 모드 세팅을 하고 나면 뭘 하냐면은 한 30분 정도 있다가 ABG를 해야죠. 동맥혈을 뽑아가지고 그 가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이 벤틸레이터에 환자가 잘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잘 안 되면 산소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산소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FiO2라고 합니다. FiO2.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서 쉬는 산소는 20%니까 0.2고요. 이걸 이제 보통은 처음 할 때는 0.6으로 저는 맞췄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60%로 맞추죠. 근데 60%로 해도 뭐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80%, 100%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100%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공기 중에 들이마시는 모든 공기가 산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게 잘 세츄레이션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실상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FiO2 100% 그러니까 1.0으로 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이제 좋아지면 점점 줄여야 돼요. 0.9, 0.8, 0.7 이렇게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빨리 낮출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70%로 줄였어. 이러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1.0으로 하다가 0.9로 하다가 안 되겠어. 1.0, 0.9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러면은 제 경험상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C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C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액 공급할 때 잡는 라인 있잖아요. 수액 공급할 때 주사바늘 찔러서 라인을 잡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큰 혈관에다가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쇄골뼈 밑이나 아니면 목 옆에 요쪽으로 이렇게 좀 큰 관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생제다 뭐다 해서 약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항생제, 뭐 또 승합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잘못하다가는 이 바깥쪽 혈관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물,
이라든지 수액을 좀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또 CVP를 재야 돼요. CVP. 이 프레셔를 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환자분의 어떤 볼륨 스테이투스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턴 때 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주치의 선생님이 해놓으면은 요걸 이렇게 뭐 그 하는 뭘 가져가가지고 요걸 이렇게 딱 측정해서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잡고, 가급적이면은 이 A라인도 호흡기 내과 같은 경우에는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 ABGA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동맥혈을 계속 찔러야 되는데, 찔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너덜너덜해져요. 요 손목에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찔르냐면 요쪽을 이제 계속 찔르거든, 집중적으로. 이게 이때 팔딱팔딱 뛰는 여기를 찔러가지고 계속 가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잘 누르고 있는다고 해도 계속 찌르면은 여기가 막 딱지가 않고 뭐 좀 그래요. 막 다 멍들어 있고 막 옆에 다 새고 막.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아예 라인을 좀 잡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좀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찌를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제 이 ABGA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 가스 딱 채취만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보통의 경우에는 다 A라인 잡아 놓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 잡아 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찔러고 그랬는데, 그때 가끔 이제 A라인을 잡아 놓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정말 고마웠죠. 왜냐면 계속 찔러야 되는데 딱 이거 뽑아가지고만 가면 되니까. 또 이제 이거 하면은 좋은 게, 이게 이제 ABGA가 용이하고 이제 ABP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요 파형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혈압 잴 때 왜 엥 하면서 이거 이렇게 감쌌다가 이렇게 막 압을 이제 이 팔에다가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다가 풀면은 이제 혈압이 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중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리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로. 그런 경우에는 A 라인을 잡아서 ABP를 모니터링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BP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BP가 조금씩 떨어져요. 원래 고혈압이었던 분, 140에 90이었던 분도 이게 조금씩 120에 80이네? 이러다가 100에 70이네? 그러다가 90에 이러면은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89에 뭐 50 이러면. 왜냐면은 요게 어떤 폐혈증으로 가는 하나의 사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몸의 중요 장기로 피가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혈압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승합제죠, 승합제. 이 승합제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 센트럴 라인, 이 센트럴 라인으로 승합제가 들어갑니다. 보통 쓰는 승합제는 요새는 다 그냥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승합제를 쓰고요. 이걸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24시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달아놓고 BP를 계속 이 혈압을 보면서 이 승합제 용량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또 오래 쓰고 많이 쓰게 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케미아가 생겨가지고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딱 쓰고 빠지는 개념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환자가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오는 게 뭐냐? 요거에 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요거에 이제 따라오는 게 소변량 모니터링입니다. 소변량. 혈압이 떨어지면 콩팥으로 피가 잘 안 가니까 당연히 소변량이 줄겠죠. 소변량이 줄면은 이제 콩팥이 기능이 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게 점점 줄어든다 이러면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소변량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은 역시나 요 폴리, 소변줄을 또 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줄이 엄청 많죠. 기도도 삽관돼 있고, C라인, 그 다음에 동맥라인, 소변줄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과에 따라서 뭐 해모백이라든지 뭐 드레인 하는 거, 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소변이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뭐 시간당 뭐 30, 뭐 20 이렇게 막 떨어진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키드니가 셧다운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폐혈증 때 가는 코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스가 폐혈증 때 이렇게 쭉 가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걸 반증하냐면 혈압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혈압을 갖다가 적절하게 올려주고 그래도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뇨제도 써야 됩니다. 이뇨제 써가지고 어쨌든 이 소변량을 어떻게든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볼륨을 지금 붓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액이 계속 들어가는데 소변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빵빵해지겠죠. 예, 몸이 붓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이제 잘 나와야 되고요. 그 모든 방법을 다 취해줍니다. 그런 걸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이게 소변이 빵 터질 때가 있어요. 막 시간당 100, 200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안 나오다가 이뇨제 쓰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뭔가 회복되나? 키드니 관점에서 회복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볼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주고 있는 대로 주는데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환자가 또 저기 볼륨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C라인 큰 혈관이니까 좀 이렇게 부을 수 있어요. 볼륨을.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적절하게 잘 붓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뇨제 써도 안 되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CRRT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골치 아픕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하는 것들 대충 다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쫙 이렇게 된다. 물론 뭐 이제 소변량 모니터링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폐렴이 왔는데 이렇다 이러면 인공호흡기만 다는 게 아니라 호흡기 달고 C라인, 폴리, A라인 다 동시에 우르르르 싹 이렇게 해놓고 동시에 모니터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를 모니터링 해야 될까요? 중환자실에서. 자, 첫 번째는 바이탈 사인. 기본적인 거죠. 체온, 맥박. 이건 뭐 중환자가 아니라 그냥 환자들은 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혈압, 호흡수. 호흡수는 사실 근데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벤틸레이터 세팅에 따라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 기본이고요. 이거는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호흡기 관련해가지고는 모드를 일단 해야 되고, 특히 FiO2 몇 프로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세츄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ABJ 이제 뭐 이거는 벤틸레이터 모두 바꿀 때마다 해요. 그래서 막 하루에 막 한 4-5번 하기도 합니다. 4-5번이 뭐야? 이게 중환 같은 경우 10번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6am, 6pm 이렇게 하루에 2번 하고요. 안정적이면 하루에 1번만 하고 그렇게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풋입니다. 환자한테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쭉 정리해보면 플루이드가 들어가죠. 어떤 플루이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항생제 아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진정제, 자야 되니까 진정제 들어가고, 승합제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다가 이제 빈혈 생기면 수혈해줘야 되고, 뭐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각 과에서 뭐 필요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고, 입으로 콧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까 콧줄 얘기를 안 했네. 이게 환자분이 그 상태에서 계속 오래 버티게 되면 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관 영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경관 영양을 한다고 하면 그 경관 영양을 하는 양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환자한테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양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나오는 환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건 이제 세 가지죠. 소변 나올 수 있고, 대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 되는 거. 뭐, 앱세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이제 드레인 되는 거. 수술을 하고, 이제 해모백을 달아놨다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뭐, PCN, 뭐 다 마찬가지, 다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3번, 4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3번, 4번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IO가 나오죠. 그러면은 들어간 거, 나간 거. 여기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간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플루이드 더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보다는 나간 게 보통 더 적어요. 소변량이 적어요. 그런 경우에는 IO가 포지티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식스 같은 걸 줘가지고 소변을 더 빼주고 이게 IO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죽어납니다. 예, 이거 막 옛날에 손으로 다 체크했어요. 요새는 컴퓨터로 하는데 물론 컴퓨터가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그 차트에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시간별로 뭐 심할 경우에는 시간당 막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러니까 아주 죽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루틴 랩.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뭐 CBC, 일렉트로, 비유엔 크레아티닌, 그 다음에 뭐 LFT 중에 기본적인 거, PT, APTT 등등 뭐 이런 것들 이제 거의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네. 폐렴이니까 폐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요거까지 기본입니다. 다 해요, 다. 이건 아마 다 하는 거를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중환자실에서 하는 거 대충 뭐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뭐 숭숭숭숭 다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중환자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엄청 힘들겠죠. 엄청 힘들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해요. 그 질환이 질환이 폐렴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각 질환에 따라서 또 좀 뭐 다 달라요. 이게 심장 환자들 같은 경우 EKG를 갖다가 막 디립다 찍어대고 수술 환자는 수술 환자대로 또 체크해야 될 게 있고 이식 환자는 또 이식 팀이 와서 또 해야 되거든요. 신경과 환자, 스트로크라든지 뭐 에필랩시 이런 것도 다르고 엄청 힘들어요.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저처럼 뭐 고혈압약이나 짓고 뭐 이제 이런 의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보호자분들도 되게 예민하십니다. 예민하셔가지고 물론 이해하는데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의사도 엄청 힘들어요. 의사도 되게 힘들어요. 소송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페이는 어떠냐? 페이는 물론 뭐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정년 보장도 지금 되는 것 같고 뭐 예전보다는 일단 페이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자리가 웬만큼 찼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또 조금 쉽지 않은 뭐 그런 또 시장이 됐죠. 예. 근데 뭐 저 같으면은 이거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24시간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돈보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응원을 중환자실에서 만약에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사실 응원보다는 수가를 올려줘야 돈을 많이 줘야 이게 좀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다 이게 사실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인데 그 정도 수가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쳐줘야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중환자실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경험한 거 그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중환자실 경험한 거 1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 좀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본 골격이 뭐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요 틀에 안에서 이제 새로운 약이 나오고, 뭐, 장비가 좋아지고, 약간 그 약 뭐 쓰는 게, 이게 치료하는 게 질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프로토콜도 약간 바뀌었고, 뭐 그런 거지, 이게 뭐 구조부터, 베이스부터 싹 다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아마, 요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숨이 차서 왔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